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3절 무역계약입니다. 무역계약에 의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 계약으로서 수출업자가 계약 물품의 재산권을 이 재산권을 수입업자에게 이전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 바로 무역계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무역계약은 아마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해요. 오퍼하죠. 오퍼, 청약. 그 다음에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 등의, 물론 청약을 하고 이에 오퍼에 대해서 확약하는 카운터 오퍼죠. 반대 오퍼, 확약 오퍼, 카운터 오퍼 등의 수락 과정을 거쳐서 매매 거래한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청약을 하고 이러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승낙을 acceptance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요거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과정인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청약자가 오퍼러가 있죠. 오퍼를 하는 오퍼러. 그 다음에 피청약자, 오퍼리. 자,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거래선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래 서큘러 레터, 거래 권유를 하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래 권유를 하는 서큘러 레터를 보내죠. 그러면은 서큘러 레터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거래에 관심이 있으면 거래 제의를 합니다. 트레이드 인ኳ리, 뭐 가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매하는 상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적어서 어느 정도 조건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트레이드 인ኳ리, 거래 조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조의에 대해서 회신을 합니다. reply to inquiry 회신을 하고, 그리고 구매자, 그 피청약자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 신용 상태라든가 자본 상태라든가 거래 가능 능력 등등에 대해서 신용 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의를 해서 거래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 매도인이 오퍼를 내요. 거래를 갖다가 이제 하자는 그 청약서를 보냅니다. 오퍼.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그 오퍼를 보고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를 보내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제 거래를 하자는 그 확정 청약,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같이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확정 청약을 보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매수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보세요.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청약과 시장 조사하고 거래 발굴하고 거래 권유하고 조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 조회하고, 자, 그럼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인이 청약을 내요. 오퍼를 냅니다. 자, 거래하자고 오퍼를 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반대 오퍼를,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반대 오퍼를 내죠. 그러면 검토한 다음에 매도인이 확정 청약을 보내요. 자, 좋다. 이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확정 청약을 보내죠. 매수인에게, 수입업자에게. 그러면은 수입업자가 승낙을 하면 이제 무역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퍼 제시를 한 경우 오퍼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US에 있는 아라파호 볼더라는 회사에 여기네 해서 자, 아래와 같이 오퍼를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퍼를 제시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삼성이고요. 그리고 원산지는 한국이고, 그 다음에 패킹, 그 다음에 선적 조건, 계약 이후에 2개월 이내에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 조건, 지불 조건, 어떻게 지불할 건지, 그 다음에 유효 기간, 해서 등등 해서 이와 같이 수량,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조건, 선적 조건, 이런 것들, FOB, 이런 것들 해서 오퍼를 제시를 합니다. 해서 그러면 이 오퍼를 구매자, 수입업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해서 반대 오퍼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반대 오퍼를 보고 수출업자가 확정 청약을 하게 되죠. 확정 청약을 다시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면은 하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의 제시에 자, 이어서 무역계약의 그 작성 방법입니다.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성립하는데, 무역계약서의 그 작성 방법.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판매서가 있어요. 세일스 노스. 이거는 수출업자의 그 구매 확인서예요. 구매에 대한 그 확인서를 수입업자에게 보통 보냅니다. 판매서를. 그러면은 퍼체이스 노트는 수입업자의 주문서가 이 퍼체이스 노트고요. 구매서, 오더 시트입니다. 이거를 수출업자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서는 오퍼를 보내는데 그 오퍼 시트를 말해요. 수출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입업자가 서명하거나 수입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출업자가 서명함으로써 서명한 그 무역 계약서를 말해요. 이게 오퍼장이에요. 오퍼 시트. 그래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입업자가 서명을 하거나, 혹은 수입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출업자가 서명을 한 그 무역 계약서가 바로 이 오퍼 시트에서 청약서고요. 별도의 이 오퍼장은 별도로 그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오퍼장은 청약서는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해요.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메모랜덤의 각서가 있습니다. 각서는 수출 및 수입업자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매매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계약서예요. 수출 및 수입업자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매매 조건, 모든 그 거래에 관련되는 매매 조건을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각서, 메모랜덤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출입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있는데, 청약을 내고 그리고 승낙을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때에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무역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요. 첫 번째가 품질 조건이고요. 품질 결정이라든가 결정 시기, 품질 증명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량 조건, 수량 단위는 어떤 걸로 할 건지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보통 가격 조건은 인커텀스를 통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 조건, 선적 시기, 선적 방법 이런 것들, 대금 결제 조건, 결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포장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입한 상품에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할 때 그와 관련된 그 분쟁 해결 조건, 이런 것들이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합의하에 무역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얘기죠. 그리고 기타 조건이 있어요. 기타 조건. 기본 조건 이외에 기타 조건으로서는 불가항력 조항, 권리 침해 조항, 완전 합의 조항, 검사 조항, 가격 변동 조항 등등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 하에서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 매매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차례대로 이게 1이고요. 1 하나씩 볼게요. 이게 2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에요. 3
계약사.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이 뭐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고, 교양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무역계약은 이러한 조건으로 보통,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자, 무역계약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가격 조건이라든가 콘티티, 수량, 그 다음에 이 단위죠, 뭐. 그 다음에 선적 조건, 플라이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 있고요, 수량. 그 다음에 선적 조건이죠. 선적이죠. 선적을 언제 할 건지라든가, 요 가격 조건, CIF. 그 다음에 지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패킹, 그 다음에 등등,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질 조건, 수량, 가격 조건, 보험 조건 이런 것들, 보장 같은 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무역 계약서, 무역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품질 조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품질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자, 견본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한 매매, 규격에 의한 매매, 명세서에 의한 매매, 표준품에 의한 매매, 이런 거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져. 상표, 혹은 견본, 혹은 표준품, 이런 것들. 자, 명세서, 선박이나 철도 차량이나 의료 용구, 중장비 등 구체적인 명세서나 설명서, 이런 것들이죠. 설계도 등에 의한 매매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매매 기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표준품이죠. 농수산물이나 원목 이런 경우는 견본 적용이 곤란하니까 해당 연도에 표준품의 그 질을 매매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품질 결정 방법, 품질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시기,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는 선적 품질 조건. 선적할 때 그 품질 조건을, 그때 그 품질을 그 하나의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육, 배에서 육지로 물건을 옮길 때, 그 양육할 때 그때 그 품질을 갖다가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품질의 입증은 선적 품질 조건은 요거는 매도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은 매수인이 입증의 그 책임을 있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 시기에 어떤 감정 보고서를 통해서 물론 그 품질이 그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량 조건이에요. 수량 조건은 수량 단위, 그 다음에 수량 표현 방법, 수량 결정 시기를 약정하는 거예요. 수량 단위는 물품 수량 결정 시에 사용되는 단위로서 중량, 길이, 그 다음에 용적, 개수 등등을 말하고요. 표현 방법은 수량의 표현 방법은 곡물, 광산물 등등 운송 도중에 감량이 예상되는 화물은 계약 시에 보통 과보족 용인 조건으로 합니다. more or less clause 해서 ML 클로스를 활용해요. 보통 과보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수량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량 결정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선적 수량 조건이 있고 양육 수량 조건 중에서 검토해서 합의해서 이때의 그 수량 조건을 할 건지 양육할 때 수량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량 단위의 종류별 내용인데 중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롱톤, 잉글리시 톤이죠. 이거는 영국식이에요. 클로스 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숏톤은 아메리칸 미국식인데 이런 식 숏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트릭 톤도 있고요. 대륙식, 킬로톤, 대륙식. 그다음에 그로스 웨이트, 그다음에 네트 웨이트, 총중량, 뭐 넷 순중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용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목재 단위, 액체 화물, 곡물, 선박 이런 경우죠. 큐빅으로 목재는 보통 하고요. 큐빅 메러. 그다음에 배럴, 뭐 액체는 배럴로 보통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갤런으로도 하고요. 뭐 쿼트로도 하고, 리터, 뭐 핀트 이런 것들. 근데 곡물 붓셀로 합니다. 보통 붓셀은 8갤론이고요. 35리터 미국, 36리터스 영국. 이게 달라요, 나라마다. 이거 정해야 돼요. 이걸 수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무역 계약을 할 때. 선박군 같은 경우는 메저먼트 톤이고요. 용적 톤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개수는 뭐 다즌이나 그로스나 그다음에 글레이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요. 길이 미터, 야드, 인치, 풋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포장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상자로 할 건지, 건포로 할 건지, 포대로 할 건지, 마대로 할 건지, 드럼통으로 할 건지, 다발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수량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그 상품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량 표기 방법도 과부족 용인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에 수량 표현 방법이 이때는 계약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대성화물은 포장화물, 뭐 개체화물 같은 경우 정확히 계약 수량대로 인도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그런데 표시가 없어도 과부족 용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산화물 같은 경우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보통 5%의 과부족을 허용해요. 신용장 거래할 때. 뭐 상관습이니까 국제. 그다음에 기타 거래는 산화물 이게 기체화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요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다른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범위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신용장 거래 때는 5% 과부족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과부족 용인 조항이 ML이죠. ML이 여기 more 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요 X% more or les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계약서 상에. 포장화물, 개체화물, 선화물 일 경우 모두 그 모든 거래가 명시된 수량의 몇 %의 과부족을 보통 허용합니다. 이게 있을 경우 얘는 그 다음에 계산 수량 조건 대략적이죠. 대략적으로 수량을 조건을 하는 거죠. approximate quantity terms예요. 그래서 계약 수량 앞에 약으로 표시가 돼요. about, approximately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10% 과부족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10% 신용장 거래에서는 약으로 표시가 돼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5%였죠. 근데 계약 계산 수량일 때는 10% 과부족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거래는 과부족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요. 이렇게 수량 표기 방법도 용인을 하는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뭐 계산 수량 조건인 경우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뭐 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 알고 싶으면 찾아봐서 하면 되니까 만약에 수출입을 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격 조건입니다. 보통 무역 거래에서는 정형 무역 거래 조건으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 조건. 매매 가격은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건지. 그다음에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 등 부대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출업자, 수입자, 출자들의 그 비용 부담과 책임 한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 보통 인커텀스의 가격 규정을 이용합니다. 즉 정형무역 거래 조건을 이용을 해요. 인커텀스의 가격 규정을 보통 이용을 해서 가격 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인커텀스라는 것은 줄여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예요. 인과 컴과 텀스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커텀스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인커텀스는 국제 무역 거래상의 분쟁 요소를 방지하고 무역 학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이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인커텀스예요.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이에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Trade Terms 해가지고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인데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요를 제정을 했고요. 이 통일 규칙을 우리는 인커텀스라고 합니다. 구속력은 없어요.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요. 인커텀스를 이용을 통해서 가격 조건이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형무역 거래 조건의 의의인데 국제 매매 가격은 수출입업자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원가 요소와 물품,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해져요. 요 매매 가격은 운송비도 있고 뭐 보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그 원가 요소와 물품,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계약서 상에 이러한 그 의의 조건, 이러한 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하는 것은 불편해요. 매 계약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요 정형무역 거래 조건, 트레이드, 텀스, 정형무역 조건에 의해서 매매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수출입 부대 비용, 수출입과 관련된 그 부대 비용의 그 포함 여부, 혹은 당사자 간의 책임 및 비용의 분기점, 그 다음에 상관습적으로 표준화된 정형거래 조건 혹은 그 무역 가격,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인커텀스 2010 정형거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인커텀스 2020으로 지금 개정이 됐지만 여기에 나온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인커텀스의 그 정형거래 조건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는데 인커텀스의 정형거래 조건 모든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이 바로 이거고요. 자, 작업장 인도 조건 이렇게 약자로 사용합니다. EX, X works, 운송 인도 조건, free carrier, 이렇게. 그 다음에 운송비 지불 인도, carriage paid to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 그 다음에 터미널 인도, delivered at terminal,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delivered at place, 이렇게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terminal, 관세 지급 인도,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이거는 모든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들이에요. 뭐 어느 걸로 정해서 하면 되겠죠. 거래를 할 때.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측 인도, free alongside ship, 이렇게 free alongside ship. 그 다음에 FOB, 이거 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본선 인도, free on board,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보통 수출을 할 때 보통요 FOB로 많이 합니다. free on board.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cost and plate.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운임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인도하는 거죠. cost, insurance and plate에서 CIF.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FOB와 요거예요. 요 정형물의 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선 인도,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수출을 할 때 프리 온 보드 줄여서 FOB라고 합니다. 보통 FOB라고 많이 해요. 그냥 FOB 조건,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OB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지 않은 조건이에요. 온보드니까 온보드, 배에 실는 거죠. 온보드 조건이죠. 적지 않은 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지 않은 조건이 바로 FOB 조건이고요. 그럼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한 이후, 적재하죠. 적재가 끝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적재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프리온 보드 FOB 조건에서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무역거래에서.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본선 인도 조건. 자, 매도인이
자, 항구로 수출 상품을 싣고 가죠. 자, 항구에서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줘요. 실어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여기서 끝나요. 매도인의 책임, 비용, 이 이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까지는, 자, 배에 물건을 실을 때까지는 비용이나 위험은 전부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따라서 요 항구 배에 실을 때 여기까지가 요게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됩니다. FOB 조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본선을 수배를 매수인이 배를 수배한 그 지정한 선박에 물건을 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부터는 이제 누구 책임? 여기서부터는 비용이나 비용이죠. 비용, 운임, 뭐 보험, 위험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수인이 그러면은 매수인은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하고 물건을 양육해서 가져가겠죠. 이게 바로 본선 인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중에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자, 운임과 코스트, 이건 코스트예요. 운임 보험료 운임이죠.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에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을 CIF라고 해요. 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과 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 FOB에서는 배를 그 선적 배를 보통 선박을 매수인이 수배해서 지정한 그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과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운임도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자, 배를 갖다 수배할 때, 선박을 수배할 때 매도인이 합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수입업자가 아니라 추출업자가 해요. 추출업자가 배도 수배를 하고요. 선박을 수배를 하고 보험계약도 체결하고 운임도 지불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지급조건. 이게 바로 CIF입니다.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요. 책임 한계는 FOB와 같아요. 단지 그 이후에 운임과 보험을 지급한다는 조건일 뿐입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매도인이 본선을 수배를 해요. FOB에서는 이 배를 갖다가 본선을 수배를 매수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인 CIF 조건은 이 본선을 매도인이 수배를 하고요.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요. 운임과 보험료는 물론 다른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위험 분기점은 비용 분기점은 여기에요. 여기 상대 국가에 그 도착할 때까지죠. 양육하기 전까지 그 선박이 화물을 실은 선박이 그 배가 그 수입업자의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운임보험료 비용 분기점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타 다른 위험에 대한 분기점은 비용 위험 여기까지 전부 부담합니다. 위험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돼요.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운임보험료 비용 분기점인 여기가 돼요. 위험 분기점은 여기고요. 위험 분기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매도인의 그 위험 분기점은 여기까지고요. 이 배에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요. 위험 분기점. 그리고 이 이후에 목적 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이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진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목적항에서 그 이후에 비용이나 위험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해서 FOB 조건과 CIF 조건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작업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작업장에서 작업장에서 인도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해서 매도인은 작업장에 물품을 적치할 때까지의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적 조건이에요. 선적 조건으로서는 먼저 우선 선적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최종일 지정, 선적 최종일 지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신용장상의 특정 선적일을 지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선적일을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혹은 몇 년, 몇 월, 며칠보다 늦지 않게 라든가 혹은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보통 시기를 지정을 하고요. 최종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특정 월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적 시기를. 특정 월로. 단월 조건이 있고요. 분할 선적 불허용이죠. 이거는. 단월 선적은 불허용이고요. 그래서 노벰버 10분먼트 해서 이렇게 11월. 이렇게 선적 조건. 그 다음에 연월 조건. 연월은 분할 선적이 허용이 돼요. 언제? during February, March, April. 요 3개월 요 시기에 분할해서 선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지정하는 것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월을 지정하는 것 선적 시기.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하는 방법.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를 지정하는 거죠. 언제? 계약으로부터 6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즉시 선적 조건. 특정 월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요. 막연하게 지정하는 거죠. 즉시 바로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그 다음에 늦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적일 및 기간.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요. 선적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 이 선적일 및 기간인데 뭐 to나 until, 뭐 till, from, between의 그 언급. 이때는 언급된 일자 및 일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때는. 그런데 요 before나 after가 언급되었을 때는 그 언급된 일자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하지만 만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는 from이나 after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이 경우와 이 경우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즉시 선적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선적 방법은 보통 뭐 분할 선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선적을 허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적, 복합 운송의 경우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선적 지연에 따른 어떤 면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요 선적 조건으로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 뭐 보험 조건, 포장 조건, 뭐 등등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역 계약에서 있는데 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이 무역학 학생도 아니고 무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금 결제 조건은 좀 중요한 거니까 가능하면 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무역 실무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실무 관련해서 설명을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적인 무역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많이 제가 좀 지웠어요.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무역학과 학생이었으면 다 시켰을 텐데 이 권유장이 뭔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조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간단하게
용어를 그냥 해설하시면 돼요. 신용주의란 뭔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DI와 무역계약. 그 다음에 FOB, CIF, 뭐 이런 것들, 의미, 간단하게 용어 그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로서, 자, 요 EDI는 뺍시다, 위에. 빼고요. 전자무역의 그냥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형무역 거래 조건의 그 의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리고 선적 시기에, 이것도 뺍시다, 그냥. 선적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빼고, 2와 3과 권유장과 신용조회, FOB, 무역계약, 그 다음에 CIF,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팀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그러면은 뭐 시험 공부할 필요 없이 요 정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말 시험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팀 학습을 통해서 정리해서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